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협치에 물꼬가 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후 첫 번째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음 주 만남을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도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며 화답했습니다. 취임 후 첫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윤 대통령은 앞으로 자주 만나 국정을 논의하자고도 했습니다.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실은 총선의 민심을 수용하는 거라며 그동안 거부했던 용어 영수회담도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3시 30분 약 5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며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민주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통화는 총선 9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칭은 영수회담이든 뭐든 상관 않겠다는 의중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 대표의 파트너는 여당 대표라면서 이 대표와의 단독 회담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회동을 위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을 소통 창구로 의제와 형식에 대한 실무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번 전화통화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하면서 성사됐습니다. 통화 시간은 5분으로 길지 않았지만 내용은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 많았는데요. 전격 대화가 성사된 배경 그리고 통화 내용을 이현재 기자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전화통화는 대통령실의 전격 제안으로 성사됐습니다. 오후 1시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일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통화를 시작했고 두 사람은 약 5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통화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 관련해서 축하 인사 그리고 건강, 안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 축하 안부를 묻자 이 대표는 감사하다며 화답했고 이어 용산 초청과 수락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께서 마음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선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여론 악화로 돌파구가 필요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전 조사 대비 11%포인트 떨어진 23%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민주당은 담대한 대화가 되길 기대한다며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에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 지원금을 의제로 언급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정치적 이슈보다는 민생 이슈를 주요 의제로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에 담대한 대화를 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내에선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두 지도자가 만나서 섬세하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성공해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행복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원들과의 라이브 방송에서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예고하며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문제. 조금 전에 아마 발표 지금 했을 텐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네. 통화를 했고, 한번 보자고, 만나자고 할 텐데, 그때 뭐 얘기들 좀 나누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이 대표가 8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만큼 첫 만남 성사 자체로도 이 대표가 국정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성과가 있는 회담이 되는 게 중요하다며 최근 이 대표가 긴급 민생회복 조치 등을 제안한 만큼 민생 이슈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친명계 내에선 최상병 특검, 이태원 참사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전향적 태도를 받아와야 한다. 다음 만남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만큼 전국 현안을 두루두루 얘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민감한 사안들은 우선 의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첫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 인준 동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권에서 최근 대통령에게 총리 추천권과 장관 2~3명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거나 협의하는 거국 내각 구성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인선이 난항인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야권의 일부 내각 추천권을 넘겨 거국 내각을 구성하라는 의견을 대통령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야권의 국무총리와 장관 2~3명을 추천해달라고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도 그런 의견이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어차피 총리 인준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야당의 총리 추천권을 넘기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제적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국무총리와 참모진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만남을 더 미룰 수 없다 보니 전화통화부터 하게 됐다고 설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총리 추천권을 넘기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총리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는 건 정권을 넘기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김한길 전 대표, 박영선 전 장관 등 이른바 야권 인사들의 입각설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SNS에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은 어리석지 않다고 비판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민주당 진영 빼내가기 인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이 정치 복원이라는 큰 틀 속에 진지하게 제안한다면 총리 추천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자, 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의 다른 정당 반응들은 어떨까요? 국민의힘은 환영했고 개혁신당은 견제구를 던졌고 조국혁신당은 침묵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영수회담 성사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튼 점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적극 공감합니다. 야당과도 대화하라는 민심의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촉구해온 김재섭 당선인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며 금리, 집값 등 민생 현안과 총리 인준에 있어서 협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영수회담 성사를 긍정적 시그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협치하는 모양새만 가져가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요구한 최상병 특검 같은 건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먼저 받아들고 회담에 임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총선 기간 내내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왔던 조국혁신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혁신당 측은 논평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취임 후 첫 번째 영수회담이 진짜 이루어지는 걸까요? 한은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럼 달라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바뀐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게 이번 만남 성사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동안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은 이 대표를 재판받는 피의자로 인식을 해서 1대1로 만나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식이 확실히 바뀐 거죠. 자, 그러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둘이 만나는 그런 영수회담 진짜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일단 그렇게 봐도 됩니다. 만남이 성사가 되면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그리고 양측의 비서실장들과 대변인 정도 배석해 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나 다른 야당들 모두 빼고 사실상 단 둘이 만나는 거죠.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올해 초 신년 대담에서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는 물론 회담 자체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무슨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진 지 꽤 됩니다.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칭은 영수회담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하더라고요. 야당 대표는 여당 대표가 만나야 한다는 인식, 또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당 총재 시절에나 했던 구태의연한 관습이라는 인식, 이 대통령의 두 가지 인식이 모두 바뀐 겁니다. 특히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건넨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국정 파트너로 대하겠다는 거죠. 유 기자 말로는 대통령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데 바뀐 이유가 있겠죠. 왜 바뀐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그것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수용한 것이라고 답하더라고요. 윤 대통령 총선 이후 참모들에게 국민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냐고 했었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속내를 보면 오늘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도 무관치는 않아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3월 첫째 주 39%였던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하락세를 보이더니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23%까지 내려왔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더 심상치 않은 건 보수층 민심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정치 성향이 보수인 응답자들을 한번 보면요. 총선 전에는 대통령 평가가 긍정 65%, 부정 27%로 긍정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3주 뒤인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긍정 45%, 부정 46%로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로 봐도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새 20%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총선 이후 보수층마저도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돌파구가 필요했겠죠. 시점으로 따져보면 왜 지금 제안했을까요? 한마디로 진퇴양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무총리 등 인선이 시급한데 편한 보수나 친윤 성향 인사를 안 치자니 야당이 그럼 총리 인준 안 해줄 거라고 엄포를 놓고 있죠. 그렇다고 야권 인사를 검토하면서 박영선, 양정철 카드설이 나오면서 앞서 지지율 보신 것처럼 보수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사실 대통령은 이번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 대표에게 만나자고 제안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선이 이렇게 꽉 막힌 상황이니 애초 하려고 했던 영수회담 카드로 인선 난항 국면까지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은 그럼 만난다면 뭘 제안할까요? 네, 일단 인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야당 동의가 필수적인 국무총리 인선 이야기가 나오겠죠. 대통령이 영수회담 전 국무총리 후보를 발표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보도를 해드렸지만 대통령에게 총리 추천권과 장관 두세 곳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기거나 협의하는 이 거국 내각 구성안도 건의가 됐는데요. 회담 때까지 총리 후보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아예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때 총리 후보로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제 이해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사실 지금까지 영수회담을 갖자고 꾸준히 요청을 해왔거든요. 알려진 것만 다 세봐도 8번이나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청을 했는지는 두 사람이 또 단 둘이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 이미지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요. 또 현직 대통령과 국정 파트너로 독대하는 명실상부한 확실한 야권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체급이 더 커지는 겁니다. 또 이 대표로서도 총선 이후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던 각종 법안들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돌려보냈잖아요. 야당 대표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폭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영수회담으로 그 폭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대표는 또 역으로 뭘 제안할까요? 그래서 이 대표 측을 또 취재를 해보니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치 얘기에는 주력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풀 수 있는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미 이 대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얼마 전 당 긴급 회의에서 밝혔던 신용 사면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만남인 만큼 무리한 요구로 판을 깨기보다는 민생을 챙기는 수권 정당의 이미지와 또 성과를 챙기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데 만남 전에 실무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치열한 협상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낙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려 4시간 동안 왜 졌는지 난상 토론을 펼쳤는데 당과 대통령실을 향한 원망 섞인 지적이 이어졌고 눈물을 흘린 참석자도 있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일동 국민들을 위해서 인사. 이번 총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낙선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총선 참패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참석자들은 무려 4시간에 걸쳐 총선 참패 원인을 두고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통령과 당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몇몇 분들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대통령실이나 너네 당을 봤을 땐 너를 절대 찍어줄 수 없다고. 송사리가 아무리 열심히 헤엄을 쳐도 고래가 잘못된 꼬리짓을 하면 그 송사리는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민심을 무시해서는 다음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도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분출됐습니다. 수도권 민심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전략을 짜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당이 가지 않으면 영남의 자민련으로 계속 남아서 이런 위기들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대통령도 당도 모두 가장 변화해야 할 대목으로 소통을 꼽았습니다. 소통이 없으니까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혀 당과의 어떤 그런 교감이라든지 소통이 없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줄만 아는 거죠. 일부 참석자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처절한 반성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른바 검사실 술판 주장을 하며 동석했다고 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는데요. 검찰은 영상 녹화실 사진을 공개하며 추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법원에 들어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주장에 입을 열었습니다. 뭐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기억은 좀 전혀 안 나신다는 점? 기억이 아니고 그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연어 안주를 사오라고 했고 검찰이 회유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는 검사실 오른편 진술 녹화실에서 벌어졌고 여기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과 쌍방울 관계자 1명, 검사와 수사관까지 모두 6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를 뺀 김성태 전 회장 등 5명은 다 부인하고 있고 교도관과 입회 변호인마저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영상 녹화실 작은 유리창에 시야 확보가 안 돼 교도관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수원지검은 술판 장소로 지목된 진술 녹화실 등의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가로 170cm, 세로 90cm 통창으로 못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지사가 지난 4일엔 소주를 마셨고 얼굴이 벌개졌다고 했다가 어제는 입을 대봤다 술이라 먹지 않았다고 변호사를 통해 말 바꾼 걸 지적하며 애초부터 허위 주장이었다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4.19 혁명 기념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배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네, 조국 대표가 도둑 참배라고 공격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4.19 공식 기념식에 참석하는 대신에 오전에 따로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했는데요. 야당에선 이걸 두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총선 직후에 이번 4.19 혁명 기념일에 대통령께서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공식 기념식에 오시지 않고 왜 단독으로 참배를 하시는지 이해하기 좀 힘들다. 글쎄요, 따로 참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조국혁신당은 야당 대표를 만나기 싫어서 몰래 새벽에 따로 참배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조 대표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도둑 참배라는 말에 즉각 반박했는데요. 조 대표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9 기념식에 불참한 사실을 지적하면서요. 회피는 사실이 다르다며 조 대표가 자기애가 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조 대표는 회피를 생각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식으로 받아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4.19 행사에 늘 참석했던 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대부분 임기 중 한 번만 참석을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한 해만 공식 기념식에 참석했고 다른 해엔 따로 참배하거나 해외 방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중 한 번만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해까지 2번 연속 참석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 조국 대표가 있는데요. 예상 못한 조합인데 연대는 또 뭐예요? 네, 오늘 두 사람이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함께 섰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혹시 들으신다면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사 윤석열이라면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최상병 특검법 통과 때문인 것 같은데 한때 여당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야당과 쭉 함께 서 있는 게 좀 낯설긴 하네요. 네, 민주당, 녹색정의당 등 6개 야당과 함께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조국 사태 때 비판 많이 했었는데 상전벽해죠. 내로남불로 무너지는 모습은 민주당이 어렵사리 구축해놓은 강남 좌파 세력이 이탈할 가능성을 보입니다. 총선 때도 조국 대표의 러비콜을 뿌리치며 날을 세웠죠. 이준석 신당까지 다 모으면 200석이 될지 안 될지. 국민을 동원의 대상 삼아서 정치적 출세에 이용해먹는 정치 자영업자들입니다. 요즘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윤석열 정부 심판의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과연 진짜 연대를 하는 거예요? 기류가 조금 달라진 것도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책적 지향점이 아직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랑 연대할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워낙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 봅니다. 제가 조국 전 장관이랑 같이 기자회견할 거라고는 꿈도 안 꿨습니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님께서 하신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외계인들이 쳐들어오면은 한국과 일본이 손잡아야 된다. 하지만 오늘 양측은 모두 일회성 연대일 뿐이라며 정치적 연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보이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폐장의 정치 문법.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차기 행보를 두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이재명식 정치 문법을 따르지 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폐장 아닙니까? 폐장인데 이재명식 정치 문법을 따라간다는 것도 저는 좀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가 대선에 패한 뒤 곧바로 재보궐선거와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재명식 폐장의 정치 문법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전당대회 출마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부의 책임이라도 있는 입장에서 바로 등장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쉬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원을 했고요. 좀 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고 좀 푹 쉬라고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지층의 생각은 반대인 것 같은데요. 이틀 전 나온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적합도를 보면 한 위원장이 44%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 1위였습니다. 한 위원장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의 벽 일단 허물긴 했습니다.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내년도만이라도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 자율에 맡겨달라는 건의를 수용했습니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했습니다. 올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 원칙은 고수하면서 내년도에 한해 증원 규모를 줄일 수 있게끔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전날 의대 정원 축소 모집 의사를 밝힌 경북대, 강원대, 충북대 등 거점 국립대 등을 중심으로 정원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0명이 증원된 경북대는 내년에 45명만 늘려 선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대 역시 60명 증원분에서 30명만 더 뽑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입니다. 반면 사립대는 정원 축소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대 의대 위주로 증원 축소가 최대 50%까지 이뤄지면 당초 2,000명이었던 증원부는 일단 내년에 한해 1,500명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 전형 변경안을 대학 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별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이 확정됩니다. 정부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필수 의료 4대 패키지 실행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자, 돌파구가 되려면 의료계에 화답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싸늘합니다. 교수, 전공의, 의협까지 모두 원점 재논의, 그러니까 한 명도 늘리지 말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축소 선발안을 전격 수용했지만 의료계 반응은 싸늘합니다. 오늘 발표로 이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정부의 상황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히려 증원된 2,000명이란 숫자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의대 정원 증원 절차, 그다음에 배정 절차가 주먹구구식으로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동안 주장했던 원점 재논의가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전공의들도 의대 증원 백지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복귀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백지화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좀 충족이 되어야지만 좀 저희도 전향적으로 좀 대화에 나설 것 같습니다. 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 역시 의대 학장 등과의 사전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제외하고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는 오는 25일 사직 효력 발생과 함께 의료 현장을 이탈할 가능성까지 언급한 겁니다. 의협, 교수, 전공의 모두 한 목소리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의료 공백 사태의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전 세계가 우려했던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이 일단 현실화됐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원점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란 본토에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쏘며 갚아줬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란의 재보복 여부인데 또 양측 모두 자제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밤, 이란 중부 이스파한의 폭발음이 들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섬광이 반복해 번쩍입니다. 현지 시간 오늘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자 이란 방공포가 요격하는 모습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6일 만에 재보복을 감행한 겁니다. 재보복할 경우 최대로 대응할 것이란 이란의 경고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이었습니다. The Israeli regime embarks on adventurism again and takes action against the interests of Iran. The next response from us will be immediate and at a maximum level. 이스파한은 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한 곳 중 하나로 이스라엘로서는 공격 원점을 직접 타격한 셈입니다. 특히 공항과 공군기지를 비롯해 각종 핵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핵시설을 포함해 피해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 자체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란 항공우주국 대변인은 드론 세대가 성공적으로 격추됐고 미사일 공격도 없었다고 밝혔고 이란 고위군 사령관 역시 큰 폭발음은 방공사격 때문이었다고 외신에 전했습니다. Now those commercial flights are back to normal. So basically in Iran, life is based on whatever happens normally. There's nothing whatsoever out of the ordinary. 이란이 확전을 피하기 위해 절제된 수위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신들은 이스라엘 공격 역시 우려보다 수위가 낮다며 확전을 원치 않는 국가들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자, 이 중동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제일 궁금한 이유가요. 이 전 세계의 주식과 환율이 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이 건 때문에 지금 출렁이고 있는데요. 자, 보면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공격하고 또 보복하고 하고 있는데 또 막상 보면 피해가 크진 않아요. 진짜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싸우는 척만 하는 겁니까? 싸우는 척 한다고 소위 말해서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확실한 것은 그 이스라엘 쪽에서 이번 이란 공격을 하기 전에 저번에 있었던 4월 2일 영사관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 공격과는 달리 미국에게 미리 공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네. 과정에서 그 정도나 그 규모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단 얘기는 좀 입을 맞추고 공격했고 그럼 그 수위도 어느 정도 좀 낮아졌을 수는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요구했던 것이 확전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는 그 메시지는 계속 해서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핵시설이 있는 근처로 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시설은 피해가 없었다고 해요. 그럼 일부러 핵시설까지 가지 않도록 좀 정교하게 옆으로 공격을 한 걸까요? 그것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 있습니다. 항상 지금 핵시설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다음 단계의 확전이 될 수 있는 그 하나의 바로미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파한의 핵시설, 이란은 핵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파한뿐만 아니라 나탄즈, 포도, 바샤르, 아락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요. 이란의 핵시설을 어디에 공격했느냐에 따라서도 그게 분석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파한은 소위 말해서 우라늄 정광,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하는 그 원료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곳은 그 우라늄 정광을 이용해서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나탄즈나 포도 시설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60% 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90%만 되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웨폰 그레이드 그 우라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공격한다. 나탄즈와 포르도에 있는 그 시설을 공격한다면 이게 이스라엘이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이스파한은 핵시설이지만 조금 그거보다는 강도가 좀 낮은 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격은 뭐 미국 측에서도 밝혔고 이란 그 이르나 국영방송에서 밝혔지만 그 핵시설에 대한 타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 공격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4월 13일에 있었던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거기 그 소위 말해서 거기가 육군 항공 그 비행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발사를 해서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직접 자기네들 본토를 공격한 그 시설에 대한 타격으로서 이스파한을 공격한 것이지 핵시설에 공격한 거는 조금 지금은 그런 관측을 하는 것은 좀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커질 거냐, 뭐 5차 중동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이어질 거냐, 다시 이제 공은 이란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럼 이란은
다시 또 보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지금 조금 미묘한 게 그 이란에 공격했던 13일 날 이란이 공격했던 것도 자신의 공격 미사일 비행체들이 99% 요격됨으로써 그리고 13명의 피해자만 남으로써 어떻게 상당 수준 그 부차적 피해를 줄이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네. 이번 공격도 되게 특이하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무기 체제를 봤을 때 지금 아무도 피해자가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란 쪽에서는 이란군 대변인은 민간인을 네. 포함 피해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서로 양쪽에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전의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두 나라는 왜 이렇게 적대적인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더 이상의 확전은 우려를 안 해도 될 건지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원래 두 나라가 원래 친했었죠. 왜냐하면 친미 그렇죠. 국가였기 때문에 친했었죠. 그런데 1979년엔 이 소위 말해서 이슬람 혁명이 그 호메이니의 그 이슬람 혁명 때문에 이제 반미 국가가 되면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겁니다. 네. 1981년도까지만 해도 이란 이라크 전쟁이 벌어질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시리크라고 하는 핵시설을 타격했을 때 이란이 그 정보를 다 그랬었죠. 줬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계속 그런 반미 정부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거기 있는 헤즈볼라나 하마스라고 하는 그 무장 정파에 이란이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말씀하신 대로 확전까지는 아직은 지금 벌어진 일만 봐서는 확전 유인이 별로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백승훈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2년 전 강릉에선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가 사망하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급발진인지 할머니의 과실인지 밝히기 위해서 오늘 같은 장소에서 재현 시험이 진행됐는데요. 가속 시험을 해봤는데 사고 당시 속도와 오늘 속도는 일단 다르게 나왔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SUV 차량. 앞서가던 경찰을 들이받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 안 돼? 차량은 결국 공중으로 날아오른 뒤 추락합니다. 운전하던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손자인 12살 이도현 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구간에서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7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이 요청해 재판부가 수용한 겁니다. 시험 차량은 차종 연식 등 사고 차량과 동일한 조건인데요. 사고 현장에서 재현 시험을 하는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와 같은 조건을 만든 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봤습니다. 속도가 순식간에 140km 가까이 올라갑니다. 사고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에선 운전자가 사고 직전 5초 동안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는데도 실제 속도는 110km에서 116km까지만 올라갔다고 기록된 바 있습니다. 오늘 재현 시험에 든 비용은 모두 유가족 측이 부담했습니다.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왔다 가보신 분들은 페달 5조작으로 갈 수 없는 도로란 걸 너무나 잘 압니다. 화도 나면서도 왜 이렇게까지뿐이 소비자가 해야지 되는지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정확한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진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소주 석 잔을 마셨다는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옵니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일반 도로보다 치사율이 2배 이상인데요. 어젯밤 고속도로 요금소 동시 단속에 나섰더니 2시간 만에 14건 적발됐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터널 한복판에서 처참하게 부서진 차량.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일반 도로보다 치사율이 2배에서 3배에 달합니다. 어젯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경찰이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와 승강이를 벌입니다. 술 많이 드셨구나. 왜 지금 인건지 있잖아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8%,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대리운전 비용이 아까워 운전대를 잡았다고 둘러댑니다. 대리운전자가 여기 사고 너무 많더라고 가시라고 했어요. 도저히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소주 석 잔을 마셨다는 또 다른 운전자는
음주 측정 전 여러 차례 입을 헹궈보지만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23시 03분 0.097입니다.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면허 정지 수준의 또 다른 운전자는 어디 가려 했는지 묻자 20km나 떨어진 용인 신갈동을 말합니다. 0.036 나왔습니다. 내리 부르셔야죠. 유니폼까지 갖춰 입은 마트 배송기사는 점심때 마신 술이 감지됐다가 겨우 훈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39곳에서 동시 단속을 벌였는데 2시간 만에 1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행락철을 맞아 유명 관광지 인근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지속적으로 음주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집안에 쓰레기 더미가 가득하고 고양이 사체가 부패해서 뼈만 남았습니다. 전문 번식업자가 고양이를 키우다가 방치한 건데요. 여기서 살고 있던 병든 고양이들은 구조됐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경기 포천시의 한 주택. 뿌연 유리창 안쪽에 고양이 3마리가 앉아 밖을 내다봅니다. 피부병에 걸려 털이 듬성듬성 빠져 있습니다. 창틀 한쪽엔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고양이 사체가 있고 집안은 전혀 관리되지 않은 듯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집주인은 사흘 전 세준 집을 살피러 왔다 고양이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건 한 4-5마리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 케이지 안에는 그냥 그 백골이 돼가지고 그게 다 말랐어요 그냥. 그래 그게 뭐 맥구 같은 막 엉켜 있어 그냥. 몇 마리인지도 몰라. 포천시 직원들은 오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고양이 5마리를 구조했습니다. 페르시안 고양이 같은 품종 묘들입니다. 포천시는 번식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고양이들을 키워오다 방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번식업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고양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포천시는 고양이들을 동물병원으로 옮겨 건강검진을 한 뒤 임시보호 조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경남 함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남성,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서 경기 수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병원 48곳에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320km를 이동해야 했던 겁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앞부분이 크게 부서져 있습니다. 지난 16일 저녁 6시 45분쯤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A씨가 주차돼 있던 1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 외상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구급대원은 인근 경남과 부산, 울산은 물론 충남과 전남 등 병원 48곳에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A씨는 인근 2차 병원에서 추가 응급처치만 받고 계속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전남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데 다 연락가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상 부위도 좀 이렇게 많고 이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이제 그게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 발생 3시간이 다 돼서 경기 수원의 아주대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소방당국이 구급차로 3시간을 달려 A씨를 이송한 끝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다른 수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필 다 지방이 전부 안 되는 그때 사례가 있어서 이제 수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상황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네, 중동이 불안하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금 투자하는 젊은 투자자들 늘고 있는데요. 특히 1g 이하 소형 골드바가 잘 팔린다네요.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g짜리 순금 콩부터 순금 0.5g, 1g으로 만든 미니 골드바까지 저중량 금 제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갈등 고조로 안전자산인 금 선호가 커지며 오늘 기준 금 한 돈 가격은 45만 6천 원으로 3개월 새 20% 넘게 올랐습니다. 금을 사고 싶지만 주머니가 가벼운 2030 세대가 저중량 금을 찾는 겁니다. 금 시세가 오르다 보니 순금은 절대 못할 것 같고 용량을 좀 낮춰서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MBTI가 적힌 골드바 등 형태도 다양합니다.
안에 12지신 문양의 미니 골드바를 12개씩 모은다거나 본인의 유동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동전 모으듯이. 올해 1분기 1g 이하 저중량 골드바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68%나 늘었습니다. 금 자판기가 설치된 편의점의 지난달 금 판매액은 3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뛰었습니다. 금 자판기에서 금을 산 구매자 절반 이상은 20대에서 30대였습니다. 10돈, 5돈 돈 단위에서 이제는 1g, 0.5g 작은 단위의 사이즈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이 크든 적든 세공비는 비슷해 1g 이하 금의 중량당 가격은 더 비쌀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SK하이닉스와 대만 TSMC가 손을 잡았습니다. AI 반도체 핵심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신선미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대만 TSMC와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의 필수인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한국과 대만 기업의 첫 반도체 동맹입니다. AI 반도체 1위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둔 반도체 위탁 생산 1위 TSMC가 HBM 1위 SK하이닉스와 손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SK하이닉스는 TSMC와의 기술 협업을 통해 메모리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이는 등 고객사 맞춤형 HBM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TSMC의 시스템 반도체를 주문하는 업체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메모리 반도체를 선택을 할 때 SK하이닉스가 우선 고려 대상이 되겠죠.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차세대 HBM 시장에서 반격을 노리는 삼성전자도 연구 개발이 한창입니다.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돌입했다며 맞춤형 HBM 생산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TSMC와 연합군을 형성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4년 3개월 만에 진짜 엔데믹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로 조정되면서 병원에서의 마스크 의무도 사라집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한 번은 3시에 나오고 한 번은 4시에 나왔는데 큰맘 먹고 12시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 3,457만여 명, 누적 사망자 수 35,600여 명. 우리 사회에 많은 상처를 남긴 코로나19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전염병 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까지 올랐던 코로나19 위기 경보는 다음 달 1일부터 최하위 단계인 주의로 하향됩니다. 병원이나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이제 의무에서 권고로 선택 사항이 됩니다. 4년 3개월간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은 종료되지만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거짓 진술한 공무원 A씨는 3년 만에 벌금 2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역학조사관에게 무더기 감염이 있었던 상주 BTJ 열방센터와 대전의 대형교회 방문 사실을 감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상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하는데 벌금 최고형을 받은 겁니다. 원심은 전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북한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신곡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명절로 꼽혔던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 언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선대의 후광은 걷어내고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발표한 새 선전가요, 친근한 어버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노래로 아이들을 챙기고 주애와 함께 등장하며 자애로운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선전가요를 서구식 뮤직비디오 형태로 제작한 건 이례적이란 분석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영상을 통한 선전 선동에 있어 새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노래는 지난 16일 북한판 뉴타운인 평양 화성지구 준공식에서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을 우상화하고 그 성과를 최대한 부각하면서 선대의 후광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고 지도자로 인정받은 지 1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늘에 있다는 것은 사실 자기의 어떤 리더십에도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은 4월의 명절 등으로 바꿔 부르는 반면 대신 최근 노동신문은 김정은을 주체 조선의 태양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칠레의 한 농장 커튼을 열어보니 대마 5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조명에 환기 시스템까지 갖춘 첨단 시설에 현지 경찰도 놀랐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경찰이 검은색 커튼을 드러내자 안에 빽빽하게 줄지어 있는 대마가 보입니다. 안에는 식물의 생장을 도울 수 있는 불그스레한 조명과 선풍기 같은 환기시설도 보입니다. 옆에 커튼을 드러내도 빽빽히 들어선 대마들이 똑같이 보입니다. 현지 시각 17일 칠레 경찰은 수도 산티아고에서 약 125km 떨어진 시골 마을들에서 5,000개 가까운 대마 식물들을 불법으로 기르던 농장 2곳을 적발했습니다. 한화로 약 70억 원에 달하는 양입니다. 대마를 빨리 기르고 고농도의 환각 성분을 얻기 위해 첨단 시설뿐 아니라 각종 장비까지 갖춘 모습에 현지 경찰도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Hemos dado un golpe importante en la sexta región al desbaratar esta organización criminal, que es una organización criminal teniendo en consideración las características técnicas y la tecnología incorporada. 현지 당국은 책임자로 추정되는 중국 국적의 2명도 체포했는데 입국 경로가 불분명해 불법 체류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반출돼서 보스턴 미술관에 전시돼 있던 석가모니 사리가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공개됐는데요.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금색 사리고 안으로 둥글고 푸른 빛의 사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제 미국 보스턴에서 귀환한 석가모니 진신사리 중 일부입니다. 고려 후기 사리탑에 봉헌된 지 600년, 일제강점기 반출 이후 100년 만에 한국에서의 공개입니다. 크기가 워낙 작아 훼손될 수 있어 나머지는 뚜껑이 닫힌 사리고에 보관됐습니다. 석가모니 외에도 2명의 부처와 고려시대 스님인 나홍선사와 지공선사의 사리가 포함됐습니다. 석가모니 이전에 출연한 가섭불과 정광불은 현재 실존 부처가 아닌 과거불입니다. 신체에서 나온 사리가 아닌 상징적으로 만들어진 사리인 겁니다. 본래 사리가 들어있던 은제도금 라마타평 사리구는 1939년 보스턴의 야마나카 상해라는 딜러로부터 사들였다는 게 보스턴 미술관의 설명입니다. 이후 보스턴 미술관에 전시됐고 2004년부터 계속된 반환 요청 끝에 조계종 대표단이 어제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번 반환은 미술관 측에서 종단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협상됐습니다. 전 세계 부처의 사리 수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내에도 부처사리 봉안처는 경남 통도사와 봉정암 등 5곳뿐입니다. 이번 사리 반환이 불교계의 경사인 이유입니다. 석가모니 등 사리는 다음 달 19일 600년 전 본래 자리인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에 봉행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나흘간 전국을 뒤덮었던 황사는 내일 비가 내리며 해소됩니다. 이번 비는 남해안과 제주에 강풍과 함께 집중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때이른 낮더위도 꺾입니다. 낮 기온이 오늘보다 4도 이상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제주부터 시작돼서 낮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제주 산간에 120mm 이상, 남해안도 60mm로 많은 양이 예측되고요. 내륙엔 5에서 40mm가, 수도권엔 최대 10m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만 곳곳에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전국이 15도 안팎에서 시작돼 한낮에 서울 20도, 대구 18도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로 다음 주 초반에도 영동과 남부를 중심으로 또다시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만남 기대가 큽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앞으로 자주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자 야당이 국정 파트너란 선언이 나온 거니까요. 자, 야당도 담대한 대화를 하겠다고 화답을 했으니 대화와 타협, 민생 위한 협치 반드시 이뤄내길 기대해 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치다운 정치 이제 시작.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